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원 합격의 꿈을 안고 오늘도 집중해서 또 한 문제만 더 맞힌다는 마음으로 또 한 발짝 뛰자고요. 73번 봐보세요. 73번, 14번 얘기인데 의외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그 계약법은 주로 임의규정이지만 계약법처럼 임대차 들어오면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많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이 뭐죠? 이 법준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이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그런데 임대차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말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임대차 규정이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편면적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요, 일단은 비용상한 청구. 모든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입비 상한청구권이 있는데 뭐가 있다면 원상복 특약이 있다면 비용 배제 특약이 있다면 비용상한은 배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 의무는 누가 지는 거예요? 임대인이 지는 거예요. 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장판비 도배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수선수리 유지관리는 다 상가 임차인이 알아서 하기로 하자는 특약이 있다면 전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의 불리한 특약도 유효한 거죠. 전가하는 특약도.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임차물을 양도 전대할 때는 임차물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모든 임대차에서 누구의 동의가 있어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라. 그런데 임차 양도 전대하는 규정이 한 4조문 정도 되는데, 임차 양도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를 얻으라는 이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에요? 이것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에요. 유일하게. 임차인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차 양도 전대 규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혹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야. 왜? 이거는 너 보호하려 만든 게 아니라 얘 보호하려 만든 거기 때문에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하나 더 보자면 딱 4개예요. 제가 한번 법조문을 딱 말씀드릴 건데 법조문을 듣는 순간 생각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본인을 테스트해 보세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긴 한데 621조. 야, 인간아, 내 그럴 줄 알았다. 621조. 이게 뭐냐면 등기청구권이에요. 등기청구권. 모든 임차인들은 반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내달라.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임차권 등기 청구하면 임대인은 협력하여야 한다. 맞는 점 틀린 점은 첨점이 나왔어요.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계가 맺을 때 반대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쫓아가서 임차권 등기 내달라.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들은 협력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단하지 누가 등기 안 냅니까? 협력할 의무가 없어요. 이것만은 임의규정이에요. 협력할 의무가 없어요. 임대인이 못 내준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4가지 규정만은 임의규정이다.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73번에 기업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은 다 뭐다? 임의규정. 따라서 임차인이 불리한 것도 유효한 거예요. 특유세 임차인의 필요비, 유입비, 비용 상한 청구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딱 4개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것만은 임의죠. 나머지는 다 편면적 강행규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4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의외로 최근에
여섯 일곱 번 본 시험에 2번이 나왔어요. 이게요. 그거 하나만 더 봐주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염자 봐주시고 77번 정도 하나 봐주시고 76번 같은 거 무리야. 이거 보시지 마시고 변시 같은 거 77번이나 하나 봐주시고. 자, 민사 특별법으로 들어왔어요. 자, 특별법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물론 우리 특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뭐 중경을 볼 때도 중요하고 실생활에도 중요하고 뭐 공부할 내용도 많아요. 뭐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 등기 명령제도, 뭐 사실혼 관계, 뭐 승계권 굉장히 많은 그 논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임대보호법은 보통 한 문제 내지 2문제인데 거의 한 문제를 많이 물어요. 거의 한 문제를. 그래서 어떤 때는 민사특별법이 6문제가 아니라 5문제 나오는 애도 있어요. 6문제 낸다 해놓고 나서 5문제 내는 애도 참 많은데, 그러니까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시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어디냐? 가장 핫한 부분은 어디예요? 자, 시험장 갔어요. 한 문제 만났어. 뭘 만났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들. 대항력을 만나요. 대항력. 이 세입자가 과연 대항력 있는 세입자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 7번 시험에서 4번 물었어요. 우리가 대항력을 논할 때는 대항력이란 말 뜻이 뭐죠? 이 세입자 대항력이 있냐 없느냐.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 주택, 새 사는 주택에, 임차 들어온 주택의 신소유자. 우리 신소유자를 양수인이라 불러요. 양수인.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새 사는 주택이 매매가 됐어. 집주인이 밖에 매수인. 새 사는 집이 경매당해서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 그럼 새로운 신소유자 또는 경락자에게 임차인이 내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라. 너 나 남은 계약은 6개월 남았고 내 임차보증 못 받았다. 나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내 임차보증 받을 때까지는 나 이사 못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고, 새로운 신소유자 또 경락자 나타났을 때 보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남았더라도 아무 쓰지 못하고 집을 벼줘야 되더라.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항력을 논할 때는 뭐는 갖춰야 돼? 대항력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단 새 사는 집을 인도받았고 플러스 관할 주소지에 똑바로 올바르게 뭐가 돼 있어야 돼? 주민등록. 다른 말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 우리 이걸 뭐라 불러?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요. 대항요건이라 불러요. 대항요건은 구비돼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요건이 구비돼 버리면, 예를 들면 7월 2일 날 이사 들어왔고 7월 2일 날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그 다음 날 7월 3일 몇 시부터? 0시부터. 그렇죠?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을 논할 때는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할 때는 뭐는 필요 없다. 확정일자 받았느냐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언제 써먹는 거죠? 새로운 집주인에게 경락자한테 주장할 거냐 마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는 그 주택 경매당했을 때 법원에서 경락자 배당, 저당을 배당받을 때 그 배당 신청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예요. 그게 우선변제권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이걸 논하는 이거요. 일단 여기 관련된 사례 문제 2문제쯤 풀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올해는 어디가 나올 수 있을까요? 딱 2군데야. 둘 중에 하나야. 이건 무조건이요. 올해는 갱신청구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드디어. 작년에 도입됐잖아요. 갱신청구권. 모든 세입자는 2+2라 불러요. 2년에 한해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관련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응? 그런 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개정이 안 됐다면 어쩌다가 이제 의외로 많이 나온 게 어디 같아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그거 안 나온 지 오래됐어. 생각보다 이 기출문제를 보면요. 의외로 임차 등기 명령제도 이게 기출지문에 많아요. 생각보다. 최근에 한 7, 8년 본 시험에서는 임차 등기 명령제도 요거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거 꼭 어려운 거 나온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논점이 많지만
30대 때는 뭐가 나왔냐? 재작년에는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단다신문의 적용 범위.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렇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랑 이 두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요 정도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문제는 한 20문제 넘지만 요 정도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399쪽 펴보세요. 항상 어디를 들어가면 논점을 알아야 돼. 어디가 나오는가.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다면 거기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지. 이 20문제를 다 모두 이렇게 해석을 풀면 이거 한나절 걸려, 한나절.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선택했다면 집중. 그리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1번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보자.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기억에. 이 세상 임차주택이 미등기 무허 건물이래요. 건축물에 등록도 안 된 무허 건물을 내가 세를 들어왔어. 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고 확정도 받았어요. 이 법에 따라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받아요. 실제로 따지는 거지. 뭐 건축물대장에 뭐 등기 났느냐 이거 형식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거주한다면 모두 이 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니은번에 임차주택이 누가 봐도 일시 사용이 명백할 때는 이 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주거용 건물도 일시 명백할 때 이 법에 적용이 없다. 옆에 또 하나 적으면요. 또 적용받지 않는 사람 사용대차요. 주거용에도 사용대차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차 뭐고 사용대차 뭐죠? 그렇죠. 남한테 주거용 빌려주고 대가 차임을 받으면 임대차,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는 이 법의 적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최단계 2년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돼요. 사용대차. 자, 디귿에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 언제 용도 변경됐다. 이걸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사무용이었지만 이거 용도 변경돼서 주거용 건물로 바꾼 다음에 임대를 놨다면 이거 적용받는 거지만 내가 사무실일 때 들어와서 임차인 임의로 개조해서 그냥 방으로 바꿔버렸어. 원래 여기 상가였는데 장사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샷 한번 내려버리고 그냥 내가 방 들이고 부엌 만들어서 그냥 거중을 쓰더라. 그냥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가용이었는데 임차 들어와서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바꿨더라. 이거 적용이 아니야. 하지만 이거 약간 애매해. 사무실 적용되는 것을 건물주가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바꾼 다음에 임대 놨다면 그건 적용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약간 애매하긴 해서 기출지문이지만. 자, 니을번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어. 그런데 그 임대인이, 나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임차했는데 그 임대인이, 나한테 임대 준 사람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거가 밝혀졌어요. 그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계약 맺고 보증금 지급과 전입신고에 어디 이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법에 적용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요거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알았어요. 대답도 안 해. 이제 웬만하면. 그냥. 자, 보시죠.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택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야. 명의 수탁자야. 등기를 떼어보면 예명이 돼 있잖아. 그래서 명의 수탁자를 등기 떼어봤던 집주인이 등기돼 있어서 걔 믿고 계약서 쓰고 보증금 주고 임대 들어왔는데 명의 신탁자 나타나더니 자기 집이라는 거야. 자기 집. 그러면 이 명의 수탁자랑 계약 맺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받겠느냐? 물론 이 세입자가 인도프로 전입신고하고 다 해놓을 거거든요. 이 법에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임대를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를 맺었어.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신탁자. 등기부상은 예명이라 안 돼 있잖아 지금요. 그런데 실제적인 소유권이 얘한테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1,000만 했을 뿐이지 내 집이니까 나랑 계약 맺자. 그 계약 맺고 들어왔는데 명의 수탁자가 등기한 명의자는 난데 왜 보증 걷어줬냐? 논하는 거야. 자, 이 사람 계약 맺은 사람도 이번 때 보호 받아 못 받아요? 보호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명의 수탁자랑 임대를 맺어도 이 법에 보호를 받고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랑 계약 맺고 보증도 주고 들어와도 이 법을 받고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소유자 아닌 자랑 계약받은 사람도 이번 시험 받는다. 누구? 명의수탁자.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그 주택에 실제 권한인자 맺은 것도 이번에 보호받는다. 신탁자랑 계약받은 보호받는다. 그 뜻이에요. 자, 미음번에 재외국민이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차를 하고 동거가족이 외국인 등록 신고를 모두 마쳤다면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아 못 받아요? 보호받아요. 내국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야. 주거용이라면 내국인, 외국인 다 보호받는데 만약에 무국적자가 방 하나 얻어서 뭐 보증금 쓰고 다 임대금 맺었어요. 무국적자도 이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얘는 못 받아요. 재국민이랑 무국적자는 다른 거야. 무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내국인은 주민등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신고. 여기에 이제 대항력을 갖추는 건데 무국적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겠네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차인. 자, 주택을 임대받은 임차인부터 또 다시 재임대 전차인이야. 전차인도 재임대받아서 인도 플러스 전신고 다 해놨어. 근데 이 집이 막 경매당하고 난리 났어. 전차인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늘으셨어. 딱 하는 순간 와서 이제 아시는 거야. 많이 됐어. 이제 사람 눈치 빨라야 돼. 이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이라면 이번에 보호 대상이 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던 전차이라면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등기번호를 떼어봤더니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 아닌 사람이야.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소유자로부터 내가 이 독채전세라 불러. 옛날 9억을 이 전부 다 내가 전세 얻은 사람이다. 내 방 하나만 당신한테 월세 놓는 거라는 거야. 전차인들이 정확히 하자면 최우선 면제를 받건 확정을 잡아서 우선 면제를 받건 뭘 하려면요. 그러면 집주인의 동의서를 갖다 달라. 이 동의서를 원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경매되는데 집주인이 나 그런 거 몰랐다. 전대인이 몰랐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임차하는 사람들은 집주인, 등기부상 명의자의 동의서를 꼭 첨부해달라를 원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됐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참 쉽기도 하여라. 뭐 어려워 이게. 어려워서 틀리면 억울하지도 않아. 다 아는데 틀린 게 억울하는 거죠. 자, 보세요. 3번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은 모의고사 문제집은 무지무지 어렵고 복잡하고 많지만 실제 시험은 항상 쉬운 거 나올 확률, 조금 어려운 거 나오는 게 반반이야, 반반. 어려운 거 나오는 게 아니다, 시험은. 3번 문제 봐보세요. 재작년 문제. 자, 이거 한 문제 나왔는데 뭘 고민했나 볼까? 재작년에 시험 본 사람들이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1년 계약을 맺었다. 누가 임차인이에요? 누가 세입자예요? 을. 이때 1번에 1년 계약을 이때 을은 1번에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2년 미만을 맺었을 때는 임차인, 세입자는 미만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선택권이 있어.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 계약 맺었을 때 임대인은, 집주인은 미만 1년을, 임대인이 미만 1년을 주장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임차인 선택권이 있다. 자, 세 번째, 을은 1년의 전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보증금 빼달라 이래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되고 1번, 2번 다 맞아요. 3번에 을이 이익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갱신, 다른 말로 보면 주택임대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에서 일단은 갱신 청구권, 우리 갱청권 제도가 주택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년 안에서는 갱신을 청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어요. 또 주택임대차에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법정 갱신제도,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말업 재계약 들어간다. 이 제도 있어 없어요?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자, 주택임대차에서 갱신을 청구하려면 세입자가 더 살기 원해. 2년 더 살기 원하면 임대계약 만료 전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계약 만료 전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이 사이에 갱신을 청구하면 집주인은 정당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자, 똑같아요. 자, 법정갱신.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여기도 2개월이에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뭔가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뭔가를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뭐 들어간다?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 기간 정함이 없는 건 틀려.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니 똑같지 않나? 처음에 이 제도만 있었지 이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의미 있어요, 그래도요. 왜 의미가 있냐? 만약에 갱신 청구 제도가 있다고 해서 법정 갱신이 없어버리면 자, 나 2년 살았어.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갱 청구했어. 2년 더 살았어. 딱 4년 살았어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지, 이제는. 갱 청구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야? 법정 갱신이야. 근데 2년 계약이 돼서 다시 2년이 지나서 계약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또 다시 2년 또 6년 살 수 있잖아. 또 아무런 말이 없으면 8년. 그러니까 갱신 청구 제도는 4년이 지난 다음에도 더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려면 이 제도를 또 둘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게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떠는 게 큰 효력이 없어. 얘가 저기 나가서 통지 오면요. 저 갱 청구합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4년이 됐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갱 청구돼서 2년이 들어갔던 법정리에 다시 2년이 들어갔던 그럼 세입자들은요. 꼭 2년을 채울 것이 아니라 2년을 더 채워도 되지만 2년 전에 내가 갱 청구해버렸어. 응? 집주인 씨, 나 갱 청구합니다. 2년 더 살겠습니다. 살다가 갱 청구해서 2년이 더 연장됐는데 딱 6개월 만에 마음 싹 바뀌었어 내가. 저기 나갑니다. 저 해지 통과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이건 갱신청구건 다 2년씩 들어갈 수 있지만 2년을 채워도 되고 언제든지 나간다. 해지 통과할 수도 있다. 해지 통과하면 집주인들은 임대인들은 해지 통과받은 날부터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줘라 했대? 3월의 유예기간. 3월의 유예기간 주라는 얘기는 해지 통과한 날부터 몇 개월에 빼주라. 보증금 3개월 내에 빼주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3월에 유예기간. 똑같은 제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둘 다 있다는 거. 자 봅시다. 그렇지만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는 묵시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또 이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뭐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 둘 다 없어. 상가는 3기지만 주택은 2기야. 반전세라고 그러죠. 반전세 요즘. 보증 얼마에 월세만 내지. 2달치 밀려버리면 갱신 청구제도도 없고 2달치 이상 밀려버리면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도 법정에 들어갈 수도 없고 둘 다 이기 차임 연체가 거절사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이건요. 아직 흡사하잖아 지금요. 자,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또는 임차인이 2년을 갱청구했다면 2년 갱청구했어. 또 묵시갱신이 됐어. 그렇지만 2년을 채우지 않고 이들은 둘 다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2년 채우라는 거 아니야. 채워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렇죠. 선택권이 있는 거죠. 5번에 이 주택이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이 뭐예요? 경매 환가대금, 경락대금. 경락대금과 환가대금이라 불러요. 그 환가대금에서 이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는 거 어디 가서 받는 거야? 법원에서 받는 거야. 법원에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법원을 받으려면 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주택이 누구예요? 경락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일단 확정일자 가지고 배당이 진짜 배당은 떨어져. 근데 그 배당금을 받아오려면 집을 비운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갖고 와야지 법원에서 내준단 말이야. 집을 비운 사람 입증한 서류가 뭘까요? 경락자한테 주택 인도 확인서라는 양식에다가 도장을 받아와야 돼. 집을 비워주지 않고는 최우선 변제도 5선 변제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집을 비워줘야지만이 받아올 수 있다. 최우선 변제건 5선 변제건.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인도할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시시해요? 아니 시시해요? 시시해. 뭐 이걸 틀리고 와서 자랑스럽게 뭐 울고불고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요 정도는. 자, 좀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다 어렵지 않아. 다 뭐 우리한테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나오면 그냥 패스하면 돼. 틀리면 돼. 그 정도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될 의무인 사람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한 4문제 정도는 안 풀 권리가 있어. 현장 가면 학개론이건 민법이건 다 풀어야 되는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어렵거나 지문이 들면 난 안 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너 어렵게만 내봐. 내가 안 풀고 말 거야. 그냥 패스해버릴 거야. 다 패스하면 안 돼요. 다 패스할까 봐 그렇지. 자, 5번 볼까요? 5번. 자, 어려운 문제. 그냥 상급 문제. 그 정도. 보세요. 이 정도 이해하면 이미 80점 선상을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예요. 자,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 입장부터 뭐가 있다는 거야? 대항력이 있다는 거야. 너 승계받아. 모든 권리를 다 내가 승계받아라. 내 보증 뺄 때까지는 나 이사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야. 임대지를 승계받아라. 새로운 양수인들은. 물론 임차인은 대항력권은 갖췄다.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똑바로 했다. 자, 볼까요? 기억에. 이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온 이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인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이미 누가 있었다? 그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후 이 주택이 잘못돼서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됐다면 누가 나타나요? 낙찰되면요. 경락자가 나타났다면 세입자는 경락자한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경매로 들어갔다면 이 주택 경매로 들어가면 경락자 대항하려면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누가 없어야? 전입신고도 앞섰던 선순위 담보권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 압류건, 가압류건, 저당권이건, 소유권, 가등기건, 처분권이 가처분이건 꼭 저당권만 없는 게 아니야. 하여튼 처분 제한 등기가 하나도 없었어야 돼. 그래야지만 경락 대항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전입하는 날 누구 한 명 있더라. 누구 한 명 있더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경매로 들어가면 대항력은 없어요. 경락자 지분 인도해줘야 돼. 물론 확정일자 받았다면요. 이 선유 저당권자 밑으로 배당은 받을 수 있지. 그렇지만 대항력은 없다. 정확한 문장이죠? 대항력 없어요. 자, 니은번에 이 주택에 여기 시험장 가면 X, Y 이런 얘기 많이 써요. 뭐 X주택에 뭐 Y토지에 이거 빼고 일부 상상. 아니 X주택 그러면 Y주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X는 그냥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선순위가 있어요. 뒤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플러스 임대를 마친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또 들어왔어. 그런데 그러면 이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머릿속 상상해 보면 선순위와 후순위 저당 사이 껴있는 거야. 중간에 날짜가. 선순위 나보다 앞섰고 후순위 나보다 날짜 뒤지고 샌드위치 껴있는 거야.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이 돼버렸어요. 이 세입자,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은 벼줘야 돼, 경락자한테.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배당 신청에 들어가서 순위 몇 순위로? 2순위로, 두 번째 순위로 배당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경락자한테 집은 벼줘야 돼. 대항력은 없다. 그 얘기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티귿에 그런데 이 니은에서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야. 중간에 껴있는 세입자야. 근데 니은에서 이 경락댁을 완납하기 경락이 됐대. 그러면 경락이 돼버리면 경락된 완납일을 정해줘. 법원에서.
경락 완납 전에 임차인이 나보다 앞섰던 선순위 저당권의 채무를 딱 대입변제해버렸어. 그러면 경락 완납 전에 선순위 저당권을 모두 대입변제해서 소멸시켜버리면 이제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대항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락된 완납 전에 임차인이 자보다 앞섰던 선순위 저당권 모두 대입변제했다면 이제라도 대항력 취득하기 때문에 경락자 나타나면 집인도 거절하면서 모든 걸 승계받으라 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경락자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면 경매치하를 신청하는 거예요. 보세요 판사님, 내가 경락받을 때 대항력 없는 세입자였는데 얘가 대입변제하면 대항력이 생겨버렸다. 그럼 내가 처음에 경매할 때랑 권리 분석이 달라진 거 아니냐. 나 경매 취합니다. 다 받아줘요 당연히. 1번에 이 주택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 금전 채권자가 감을 잡아놨어. 어디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저 집주인 씨는 절대 그 보증금 세입자한테 빼주지 말아라. 이 법원을 통해서 압류명령, 전보명령이나 불러. 이걸 딱 받아놨어. 딱 잡아놓은 거야. 이제 다른 채권자가. 그러면 감유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어요. 집이 매매가 되든 증여가 되든 집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암 잡은 건 따라가야지. 그럼 양수인도 세입자도 빼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이 법원을 통해서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전보명령에 떨어졌다면 그 주택 양수한 사람,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매수인은 세입자한테 보증을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그대로 따라가는 대항력 있는 거예요. 자, 미음번에 여기 니을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고 비읍번에 임차주택의 대지만 경락받는 사람, 대지만 경락받는 사람한테는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지와 건물 다 같이 일괄 경락받으면 대항력이 있지만 대지만 경락받는 사람한테는 주택 임차인들은 대항력 요청할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비읍번을 조심하시다. 그 주택과 대지를 다 같이 일괄 경락받는 사람한테는 내가 똑바로 갖춰놨다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지만 대지만 경락받는 사람한테는 주택 세입자 대항력 요청하는 거 아니다. 꼭 기억하시죠. 그러면 대항력이 지금 승계하는 경우는 디귿, 니을, 미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걸 승계한다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기역, 니은, 비읍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넘기시면 10번 문제 보자. 10번 문제. 대항력은 더 사례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이따가. 자, 10번 문제 볼까요? 주택임대보호법상 임차 등기 명령제도. 일단 임차 등기 명령제도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줄 때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그냥 이사 나가버리거나 전입신고를 퇴거해버리면 대항력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임차인들은 어디 가서 신청한다. 어디 가서 주택, 법원은 법원인데 어느 법원이냐?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 근데 이걸 어떻게 속이느냐? 그냥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요걸 속에 이 치사한 인간들이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속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를 속이는지 알면 이 글씨가 보여. 딱 보이는데 어디를 속인지 모르면요. 안 보여 도대체가. 주택 소재지지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에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차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상가건 주택이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종료된 후에 보증을 빼주지 못할 때 신청하는 거잖아. 종료된 후에만. 두 번째.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격려한 임차인은 이사 나갔어요. 이 등기 내놓고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여야 우선을 받을 수 있다. 임차 명령된 세입자들은 설령 이 주택이 경매 당할 때 배당 신청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채권이라 불러요. 배당 신청 안 해도 빼줘. 이거 유일해요. 아니 어떻게 배당 신청도 안 하는데 법원이 알아서 빼줍니까? 임차 명령 느끼는 주택은 명령 낼 때 거기에 보증금과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준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선 변제건 최우선 변제가 받으려면은 배당 신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줘. 배당 신청 종기일이라는 날짜가 있어. 신청해야 됩니다. 임차 명령된 세입자만은 배당 신청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임차 등기 명령 등기를 마친 주택은 3번 질문이에요. 현재 사람이 살아요? 빈집이에요? 빈집이야. 종전 세입자가 그 등기 내놓고 이사 나갔단 말이야. 빈집이라도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이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설령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이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 이후의 임차인들은. 왜 그런 거예요? 임차 명령등이라는 주택은 빈집이더라도 압류된 주택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 변제, 단 압류된 이유들은 세입자들은 최우선 받을 수 없다. 안 된다. 근데 임차 명령등이라는 주택을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놨어. 그 위에 들어온 임차인이. 그러면 이 주택 경매당하면 그 위에 들어온 임차인이 확정을 받아놨다면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아니죠. 최우선 변제는 사안이 중대한 거야. 최우선 변제는 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빼주는 돈이잖아. 그건 못 빼준다는 거야. 종전 세입자가 해쳐질까 봐. 근데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야. 있는데 몇 등? 꼴등으로 가야지. 종전 임차명령이 내렸다면 2년 전에 전신고하고 2년 전에 확정일자 받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럼 저당권자 있고 개 있고 그 밑이지. 맨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이 거의 없겠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첫 문제가 임차 명령의 주택에도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 면제권은 있다. 뭐가 없다? 정제 최우선 면제가 없다는 거지. 꼴찌야 꼴찌이지만 이건 있는 거야. 그래서 병락되면서 정전 세입자 돈 빼주고 남는 돈 있으면 받을 권리는 있어. 우선 면제권은 있다. 자, 네 번째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되면 그 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요건이 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2년 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 그대로 상실한다, 유지한다. 유지하는 제도잖아요. 5번 질문 참 중요했죠? 그래서 나중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빼주는 거야. 그 세입자가 임차 명령 등기를 말소시켜주는 것은 동생이다, 동생이 아니다. 동생이 아니다. 그럼 뭐라 해서 어떻게 배웠나요? 보증금 반환이 무조건 선행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요. 동생명 관계가 아니다. 5번은 맞았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이게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11번 문제 하나 체크해 보시고 12번 문제 체크하시고 저는 올해 뭐 최우선 변제 5월 달에 액수 바뀌었어요. 액수 바뀌었잖아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올랐잖아. 최우선 변제금이. 숫자 바뀐 거 신경 쓰지 마시. 안 나와 올해는. 왜 안 나와? 너 그래 나오면 어떡하려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숫자 바뀐 건 안 나와. 왜? 대함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서가 바뀐 숫자 기재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항상요. 출제위원들이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딱 관련관에서 시에 나와 있는 출판 기본서들 문제집 싹 걷어다 줘요. 여기 겹치는 문제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니까 고쳐진 기본서 하나도 없잖아. 아니네 그 애는 숫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 바뀌는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판례가 바뀐 건 신경 써야 돼. 숫자 바뀌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지금 벌써 이 출제위원이 민법은요. 출제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어요. 선정.
출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출제에 대한 문제 중 선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출제위원들은 이미 추석 전에 이미 출제가 의뢰가 가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숫자를 막 집어넣었어. 근데 갑자기 시험보기 10월 1일 날 뭐 바뀌었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숫자 오래 바뀌는 것이 그래서 늦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뭐 이렇게 뭐 중간에 바뀐 거 최소한 올랐다느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 그러니까 내질 않는다는 거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봐야 되는데, 자, 어디를 사례 문제 풀어볼까요? 21번 봐보세요. 대형에 관련된 사례 문제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 주택임대보호법은 참 과거의 출제랑 지금 많이 달라졌어. 제 과거라는 것은 뭐 한 1회 때부터 한 2, 3회 때까지 그때까지는 주택임대보호법이 최소한 2문제 나왔어요. 최소한. 2문제 나오다 보니까 하나는 좀 쉽고 하나는 어려운 걸 냈다고. 지금 거의 한 문제야. 물론 어쩌다 2문제 나오지만. 그럼 15회 때 이전은요. 주택임대보호법이 3문제 나와서 3문제. 3문제 나오니까 난리가 났던 거야. 이렇게 기출문제가. 왜요? 그전에는 민사특별법이 8문제를 했어요. 8문제. 6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 8문제였어. 8문제에서 줄인 거예요. 6문제로. 8문제 되다 보니까 주택임대보호법 3문제씩 냈지. 문제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기출문제 낼 때는 굉장히 장문의 지문도 많았다고. 3문제 나오다 보면 한 문제는 이렇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도 최근 한 6, 7년치만 중요한 거지 너무 지나간 기출문제 안 중요해. 출제 경향이 바뀌었고 문항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21번 정도로 한번 도전해 봐야지 우리가. 뭐 21번 정도 풀면 전 주택임대보호법은 시험 문제는 끝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자 보세요. 을 소유의 주택에 병이 1번 저당이 병이 1번 저당이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에 상태에서 갑은 을로부터 을이 집주인이에요. 2019년 4월 1일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4월 1일 날. 그 후 6월 1일 정의 을에 대한 5천원 채권으로 가압류했어. 그러면 세입자 누구예요? 갑이라는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한 날이 언제예요? 날짜로 따지면 4월 1일이야. 그런데 다시 6월 1일 가압류했어요. 정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가압류 잡았어요. 가압류. 3명이 등장했네요. 가압류였으며 다시 8월 1일 무의 2번 저당이 설정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시험장이었다라면 패스했어야 돼. 지금 갑을 병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병 정부가 나오기 시작하면 1분 내에 못 풀어. 이게 시험장이라면. 다시 무란 사람이 2번 저당을 또다시 잡았어요. 이해되죠? 순서 잡았어요. 그 후 10월 1일 2번 저당과 무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주택 A에게 매각돼요.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어. 얘가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매를 신청해서 A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경납받은 경락자예요. 이해되시죠? 세입자는 여기 껴있네. 날짜로 보면 2번째네. 2번째. 그렇죠? 봅시다. 1번에 이때 경락이 되었다면 1번에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정과 후순위 저당권자 무. 그러니까 무보다는 정의 날짜가 앞서 지금. 그렇죠? 네, 가압류가 간에는 저당권자 무가 정에게 우선하여 정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때 경락된 먼저 배당받는다. 얘가 얘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순위. 가압류는 채권이야. 채권이기 때문에 날짜가 앞섰다고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먼저 배당받을 수는 없어. 또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미 가압류 잡혀있는 거 알면서 잡은 저당권자가 물권자죠. 먼저 배당할 수는 없어. 얘네들은 동순위로 배당하는 거야. 이렇게 동순위 평등 배당한다. 안분 배당한다라는 거야. 먼저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가 정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네요.
이번에 갑이 1순위야. 확정일자 받았다면 1번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전액을 이미 땡이지. 확정일자 받아도 얘는 몇 순위? 2순위.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지. 확정일자 받았다고 뭐 병보다 먼저 받는 건 아니죠. 세 번째, 무에 2번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을 소멸하고 낙찰자 A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경락자한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순위가 있다면 누가 경매신청 대항력은 없고 다 확정을 잡았다면 이순위 배당만 받을 뿐이지 경락자한테 아무것도 승계되는 것은 없다. 이건 맞네요. 네. 네 번째, 갑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정에 우선하여 이미 땡이야. 확정일자 안 받으면 배당 신청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5번에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배당을 요구하거나 또는 A에게 경락자 A에게 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대항력은 없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이 확정일자가 얘가 1순위라면 얘보다 앞서. 얘가 최선순위야. 임찬이 인도파 전입일자 최선순위야. 다 얘 밑에 있어. 확정일자도 받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적을 선택할 수 있어. 우선 면적을 가지고 배당 들어가면 1순위. 배당 신청 안 했어. 배당 신청 안 하고 경락자 나타나면 내 남은 계약 기간과 내 보증금 승계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이쪽을 선택했어. 우선 면적을 선택했어. 선택을 배당에 들어갔어. 그럼 얘가 1순위야. 배당에 들어갔는데 다 못 받았어. 아니 세입자가 1순위인데 그럼 확정일자 찍은 날짜보다 앞선 날짜 하나도 없어. 근데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있지요. 여기서 경매비용 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최우선 면제가 있을 수 있어. 막 지하 반지하방에 있는 최우선 면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얘보다 이 확정일자 앞선 국세, 목적세를 불러요. 목적세, 당해세를 불러요. 이 주택이 상속세를 안 낸 주택이야. 상속받은 주택인데 증여받은 주택 주택세를 안 낸 주택이야. 그 당해세는 확정일자 앞서거든. 그럼 빼버리니까 내가 1순위인데 불구하고 2천만 원이 모자라요. 못 받은 자녀보증금 2천만 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항력 다시 추상해서 경락자 나타나면 나 2천 다 못 받았어. 2천 받을 때까지 집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결론. 둘 다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을 선택해서 배당 들어갔다가 못 받은 자녀보증금은 또다시 경락자에게 대항력 추상하면서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하나 더. 어렵죠. 죄송해요. 난 어려우면 죄송하더라. 자, 그런 다음에 23번 봐보세요. 새로 도입된 제도지만 뭐 아직 판례도 없고 뭐 별거 없는데 그래도 한 문제 풀어야죠. 이 문제도 유력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택임대법에서 갱신요구제도가 갱신청구제도가 도입됐는데 일본에 모든 세입자들 임대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야 된다. 맞아요. 두 번째, 이 갱신 요구권은 딱 몇 회 안에서 1회 안에서만 허용한다. 세 번째, 그렇지만 임대인이 직계 전소 비속이 목적에 실제 거절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갱신 거절 했어. 실제 거주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갱신 거절했어. 그럼 실제 거주 들어오면 이 본인 임대인 집주인 본인 직계 전비속이 실제로 들어오면 갱신 거절 했어. 하면 들어오면 몇 년 살으라는 거야?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들어오더니 얘들 딱 1년만 살았어. 1년만 살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놔버렸어. 임대차를 다시 그냥 써버리 놔버린 거야. 실제 거주 들어온 본인이 2년을 살지 않고 딱 1년만 살더니 다시 보증금 올려서 세를 놔버린 거야. 놔버린 거야. 그러면 종전 임차인은 이 임대인에게 쫓아가서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주할 때는 갱신 거주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들어온 몇 년을 채워라? 2년을 채워야 돼. 다만 2년 전에 또다시 임대를 넣었다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는데 어떤 금액 물으라는 거죠? 높은 금액, 낮은 금액.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나와? 응? 종전 임차인에게서 울면서
갱 청구했는데 실제 거주 들어온다면 이사 나갔어. 근데 뭐 이사비도 들고 새로운 집 얻냐고 중개 수수료 들고 많이 여러 일이 들었어. 등등등 중에서 항상 손해배상 둘 중에 큰 금액을 항상 제일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조문이야. 상가법법에서는 상가임대인들이 정당이 없이 권리금 수수계를 방해했다면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인에게 3년 내에 큰 금액, 작은 금액, 낮은 금액을. 근데 주택에서는 큰 금액을. 달라요, 이게.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여기 없지만 둘 중 어떤 금액이냐 그건 말할 필요 없어. 여러 가지가 있어. 서너 개가 있어.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상가는 가장 낮은 금액을. 상가 임대차에서 손해배상은 작은 금액, 낮은 금액. 주택에서는 큰 금액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5번처럼 상가 임차인 몇 기, 2기의 차임이 연체됐거나 뭐 똑같아요. 상가법이랑 뭐 숫자만 흔들죠.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갱신거주사는 상가법과는 똑같아. 다만 3기가 2기로 바뀌었고 직계 전비속이 거주할 때 이 두 가지가 다를 뿐이지 상가법에서 말하는 갱신거주사는 똑같은 나머지는 뭐 중과실로 파손할 때, 현저 의무를 반했을 때, 거지 그 밖에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무단양도 무단전대했을 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표를 다 똑같은 나머지는. 다만 3기가 아니라 2기. 2기 차 연체했을 때. 그래요. 볼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상가법법 또 10분 쉬었다가 상가법법이야 볼 것도 없어. 딱 두 개. 갱신청구제도랑 권리금 얘기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